학생들의 방울하는 요겁니다, 요거. 훌라후프인데? 훌라후프입니다, 훌라후프. 저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걸 왜 돌렸나 모르겠어. 재밌잖아요. 아니 저게 안 돌아가면 미치는 거야.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동기구로 크게 히트치는 거를 보고 국내로 최초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 엄청 돌렸어요. 엄청 붐이었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돌렸어. 집집마다 하나씩 없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허긴.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시는 주먹 안 보이죠? 제 주먹 보여요? 아, 너무 잘 보여요. 머리는 왜 그러고 오신 거예요? 머리는 왜? 아, 이게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하고? 네. 제 이렇게 주먹만큼 빠른 게 또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절세미. 아이, 깜짝이야. 그 김현우 씨 주먹만큼 좀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트렌드 연구하다 보면은 가장 빠른 게 아마 뷰티 트렌드가 좀 아닐까 싶어요. 네. 뷰티 트렌드, 뷰티. 조선은 단아하고 절제된 미. 개화기는 서양식 신여성 메이크업. 60년, 80년대는 서구형 또렷한 미인을 추구했고요. 90년대는 입술을 까맣게 바르기도 했던 개성시대. 김혜수 씨. 그리고 요즘은 뭐 약간 한 듯 안 한 듯 투명 메이크업 뭐 이런 게 좀 대세죠. 지금 이거 뭐예요? 저는 그냥 너무 똑같으셨는데. 과즙네. 과즙. 알겠다. 과즙. 상큼한. 과즙. 상큼한. 그 요즘은 이게 대한민국의 뷰티 트렌드 같고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유라 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K-팝 아이돌이 헤어를 어떻게 하느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 때문에 이 아이돌이 컴백하느냐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이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뷰티 트렌드 뒤에는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 이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네, K-뷰티 강국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과거의 대한민국의 이제 화장품 산업이라고 하면 수입 제품에 의존하면서 뭐 그렇죠. 제대로 된 화장품도 만들지 못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지현 씨 유명했죠. 저는 예전 이영애 씨. 아, 이영애 씨. 광고 한 방으로 스타덤에 올라신 분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뷰티 트렌드. 부인의 회장이 만들어낸 희대의 제품. 럭크리. 현대는 사업마다 성공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는 서성환 회장이 만든 포마드. 나오자마자 다코스로 떠올랐던 단하 포마드입니다. 화장하는 남자. 유상욱 회장님이. 최고의 히트 아이템. 으아, 저거. 여기서 나온 건가? 이제 2차전에 들어갑니다. 앞에 아줌마. 하나 아줌마. 애기 울면 애기도 봐주고 밥도 차려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세트로 구매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마움 정도? 그 정도 사줘야죠. 너무 매력 있게 생기셨는데? 누구시죠? 맞아!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 춘향의 설부하용 남방에 유명하여 금천하지 절세기요. 허이! 춘향입니까? 춘향이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춘향입니다, 춘향이. 이 그림이 춘향인데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절세 미인이라고 극찬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지만 이게 미모를 이렇게 극찬하는 대목을 보면 확실히 뭐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 해요. 뭐 심지어 조선시대가 뭐 외모 지상주의였다라는 썰도 있다는데 진짠가요? 아, 그거는 이제 좀 과장된, 외모지상주의는 좀 과장된 이야기인데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외모와 관련된. 조선시대 쓰여진 청파극담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저도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이 사연이 세조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분이 있었어요. 장원으로.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비록 재주는 있으나 외모가 힘이 추하니 나와 가까이 있는 직책은 불가하다. 이야. 이
왕이 너무 외모를 폄하했는데. 그렇죠. 근데 원래 조선시대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칭찬하는 글도 많이 없고 뭐 이런 얘기도 없는데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그분의 얼굴이 좀 어마어마하셨다는 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 그리고 조선시대 아름다움 하면 바로 기생이 생각나는데 네, 그 조선시대의 미인도를 보시면은 이제 기생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와, 여기 지금 이 돌 뒤에 이제 남성분들이 좀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네, 정도로 쳐다보고 있네.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딱 그림 보면 얼굴들이 다 하얘. 맞아요. 저 머리가 유독 까매. 그게 미의 기준이. 피부가 좀 맑은 느낌? 좀 대비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인간은 다 뭔가 미의 기준이 주관적일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말을 이제 막 뗐을 때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아빠는 못생겼어. 아빠는 못생겼어. 와 대놓고 전생에 그 임금님과 그러니까 똑같네. 장원금자 하세요. 비교할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 애도 아는 거예요. 장난감 안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굴 이렇게 하얗게 하려다가 큰일 치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얼굴 이렇게 하얗게 하려다가 큰일 치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기생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 백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요? 납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빨을 잘 받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납은 중독되기도 하고 얼굴이 파래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큰일을 치르는 거죠. 독이 오르는구나. 독이 올라.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이어져 온 그 한국의 아름다움이 이제 계속 진화를 거쳐서 이제 발전을 해 왔는데요. 그 결정체는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뭐야? 가전제품이잖아요. 가전제품이 왜 K-뷰티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전은 세계 1위를 다룰 정도로 이제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가전 제품이 사실 이제 작은 화장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확장시킨 바로 이분입니다. 부인의 회장입니다. 화장품 사업을 기점으로 생활용품, 전자, 화학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면서 엘사를 일궈낸 그야말로 이 럭키비키 회장님이죠. 럭키비키 하면은 아이돌 장원영 씨가 긍정적 사고를 할 때마다 말하던 유행어인데요. 구인의 회장도 장원영 씨 같은 그 긍정 DNA 소유자이신 거죠? 그 긍정 DNA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려면 집안 배경을 좀 보면 이해가 되죠.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제 고고한 가풍을 지닌 선비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이 이제 집안 사람이 출세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진주 기생대 다 나왔대요. 배우. 그런 집안의 장손이 바로 구인의 회장인 거죠. 단순히 집안만 이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 태어난 터부터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인의 회장이 태어난 동네에 뭐 묘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하는데 옵니다. 이 나무군요. 이 소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부자나무입니다. 이름이 부자나무예요? 어린 시절 구인의 이병철, 뭐 H사의 조홍재 회장이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이 같은 동네예요? 네, 오. 지수 보통학교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부자 되자 하면서 심은 게 이 나무라고 하니까 대박. 이게 부자나무. 그럼 이 나무를 심으셨다는 예,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이거 부자 기 받으려고 하는 분들 가가지고 손 한번 대고. 핫플레이스 그렇죠. 대박이다. 신기하게도 이 동네에서 배출한 기업인만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긴 하죠. 뭐 물론 이런 기운을 받고 뭐 잘해서 그랬는지는 이제 당연히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구인의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좀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구인 회장님은 이제 좀 부드러운 리더십. 알려지기로는 그 구인 회장님은 성격이 조용하고 또 대부만 성격도 있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수보통학교 교장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교장선생님 아들하고 한국 학생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교장선생님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을 퇴학을 시켜버려요. 구인 회장님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난 건데 왜 한국 학생만 퇴학을 시키냐.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이제 전교생 동교 거부 운동을 벌여요. 학교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두 손을 들게 돼요. 퇴학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물러나기로 해요. 떠나기로 해요.
그 장남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요. 대뜸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장사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반가에서. 양반가에서. 그럼 그 당시 아버지 반응이 어떻겠어요? 엄청 화내죠. 장사치라고 하면은 산홍공 상인데.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혼난 이 구인회 회장이 그 길로 누구한테 가냐면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더 윗선으로.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벼슬을 지냈으니까 이제 쉽게 허락해 줄 리 없다. 이거를 이제 구인회 회장도 알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사? 기특한데? 너 한번 해봐. 그리고 장사 미천으로 그때 돈으로 2,0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판에 뛰어든 거죠. 그때 2,000원이면 연봉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서민 가정의 전 재산 정도 되는. 이야, 그걸 받고 장사를 이제 시작하려면 부담도 엄청났겠죠. 네, 이렇게 이제 구인회 회장님이 돈을 받으셔가지고 24살에 진주 장터 한복판에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요. 바로 비단과 무명을 파는 이제 포목 상점을 열게 됩니다. 이제 점점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고 가게가 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터져요. 그날이 아마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 막 날벼락 치고 막 천둥 번개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 내리고 갑자기. 근데 그때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뚝이 터졌다. 야, 재난 영화인데. 재난인데. 비가 진짜 많이 왔네요. 1933년 진주에서 일어난 대홍수 사진이거든요. 진주 시내가 초토화됐었고 동네의 90% 이상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구인회 회장의 가게도 잠겼겠죠. 급하게 가게로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가게 안에 물 다 차올랐고 아까 하고 있는 게 포목상점이었잖아요. 그 안에 뭐 아수라장, 뭐 주변에서는 뭐 다 망했네, 뭐 곡소리만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인회 회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럭키비키. 그렇죠. 긍정의 힘아 솟아라.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럭키비키 긍정의 힘이 나올 수 있나? 2,000원이 날아갔는데? 옛말에 홍수가 나면 대풍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풍년이 드니까 혼례하는 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포목 가게는 예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렇죠. 비단 옷을 지어야 되니까. 미리 사둔 옷감으로 상상 이상의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인회가 한창 거물 상인으로 성장해 나가던 이때가 이제 해방 직후인데 나라 보니까 어수선하잖아요. 그때 이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요? 동동구름은 한 통만 사면 잘한다. 정도는 아니죠. 맞아요. 어릴 때다, 어릴 때.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제 크림이죠. 팔 때 이렇게 구루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치는 소리하고 구리무 이 부르는 소리가 합쳐져가지고 그냥 동동구리무라고 불린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이게 북치는 소리 딱 두 개 들리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러. 동동구리무. 근데 하지만 이제 당시 동동구리무는 이제 브랜드가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좀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피부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구리무 시장을 평정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야, 있어 보인다. 럭크리. 47년이었습니다. 47년에 이제 락화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바를 수 있는 크림 자체가 다 외제였었고 일반인들은 그걸 바를 수가 없었는데 구인회 회장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처음 이제 락화학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제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다른 그룹들이 이제 그 공장을 불화받아서 공장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 구인회 창업주와 그 일가들은 마당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료를 배합하고 만들고 했었는데 크게 센세이션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비싼 값에 사야 되던 그런 크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 각지로 많이 팔려 나갔었고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정말 제 일손이 모자라서 뭐 사촌까지 다 매달려서 해야 됐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구인회 회장이 트렌드를 읽고 만들어낸 좀 희대의 제품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어머니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전 구리무들과는 달리 좀 향기가 어때요? 근데 이게 쓸 때마다 향기가 나니까 좀 어머님들을 매혹시킨 거고요. 또 이제 행운을 준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도 럭크림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럭키비키 회장님 아니랄까봐
크림 이름도 럭크림. 이 럭크림은 어쨌든 이제 출시하는 날부터 엄청난 기세로 팔려 나갑니다. 잘 팔렸을 것 같아. 네, 가격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거죠. 이게 운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 구인회 회장의 행운이 끝없이 럭 이름만 붙였다 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팔려 나갑니다. 럭비누 럭비약 먹비누. 취향. 당시 상을 보면 이제 소금이라든가 뭐 제물로 양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치약을 써도 비싸게 미국 치약 이런 것들로 쓰던 시절인데 국내 최초로 국산 제품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사 안 될 수가 없다. 외국 제품을 이긴 첫 번째 국산품이 됩니다. 구인회가 이제 매일같이 럭키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크림통 다 깨지잖아요. 책임지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네. 이런 컴플레인 전화가 한번 오기 시작을 하더니 매일같이 전화가 이제 폭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이.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크림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품 통이 문제였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크림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인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원들을 비상 소집을 합니다. 당장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크림통을 개발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해라 하면 다 되냐? 될 리가 없잖아.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기술이 없는데. 우리나라 당시에는 뭐 플라스틱에 대한 전문가도 그렇죠. 없고 뭐 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뜰 한 가운데다가 가마선 놓고 거기다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하신 플라스틱을 거예요? 녹여보는 거 플라스틱 넣고 열 닿으면 녹으니까 이렇게도 녹여보고 저를 근데 이때 또 럭키비키하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참 운도 좋아요.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예, 부자 동네 부자 친구 이병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구인회 회장이 플라스틱 때문에 매일같이 뭐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병철이 직접 일본에 가서 플라스틱에 대한 비법이 담긴 기술 서적을 구해다 준 거예요. 귀인이네, 귀인. 이런 지인 있으세요? 어려울 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지인이 이병철이면 말 나간 거 아닐까요? 그치, 그 자체로. 여담으로 두 분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구인회 회장님이 전자제품 사업을 하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던 이제 그런 시기여서 기분 좋게 이병철 회장님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께서 나도 이제 전자제품 쪽을 좀 해보려고 해 하신 거예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내 밥그릇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한 번 도와줬는데. 그래도 내 밥그릇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그 나가버렸어 그냥?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잘 골프 치다가 나가면 그 매너 안 좋은 건데. 홀은 다 돌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커팅하고 나 전자제품 장사할 거야.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친구 도움으로 이제 플라스틱 연구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건 해보니까 찍어내는 기가만 있으면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구인회 회장이 신나가지고 야 그거 사자 기계 얼마야? 얼마만 돼? 그랬더니 이게 3억. 당시 3억.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 근데 당시 3억이면 이게 웬만한 기업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세우고도 남죠. 예, 근데 이제 기계를 살려면은 심지어 이제까지 모아둔 돈 다 하고 빚도 얻어야 돼. 그럼 중대한 기로에 쓴 거예요. 유라 씨 같으면 이런 경우에 산다 안 산다? 무리하게 투자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간이 작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 못 하잖아요. 그 돈이면 다른 거라서 네. 안전한 거. 그러니까 3억짜리 기계를 사겠다. 이 소리에 이제 직원들도 막 놀라가지고 놀라서 막 사장님 말리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구인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매일 밤 꿈에 나올 정도로 기계가 아른거리더라. 플라스틱 기계가? 예, 난 이거 해만 한다. 너무 간절해. 그래서 이 기계를 들여오게 됩니다. 와. 자, 그렇게 비싼 기계를 공장에 들여왔어요. 뭐 구인회 회장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직원들, 뭐 다 궁금한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두근두근 지켜보고 있겠죠.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3억짜리 기계는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걸까 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안 돌아가요. 망한 거지. 조용하네. 안 돼요. 뭐야? 기계가 안 움직입니다. 아니 이거 빚내가지고 사온 건데 이 기계가 왜 녹화했는데 녹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카메라 안 누르는 거. 카메라 안 누른 게 아니라 하여튼 고장난 거지. 다시 합니다. 이거 미치는 거지. 구인회 회장도 당연히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흘렀겠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다들 뭐 집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압의 문제였던 겁니다. 전압. 전압의 문제. 전압.
기계를 충분히 돌리게 전압이 부족한 거죠. 전압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됐다 하고 딱 눌렀는데 드디어 돌아갑니다. 반대했던 직원들도 이때쯤이면 다 박수치고 뭐 환호성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이 억대의 플라스틱 기계를 들이고서 이제 당장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빌렸던 빚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인회 회장님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이 시기를 독하게 버텨내셨다고 합니다. 일단 뭐 신발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못 신을 때까지 신었어요. 항상 대중교통 타고 다니셨어요. 하루는 대중교통 타려고 버스 딱 정류장에 서 있는데 옆에 간부가 자기 자가용 몰고 지나가다 딱 본 거예요. 회장님 여기 뭐하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버스를 기다린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늦게 근무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구인 회장님 업무가 그때 시작돼요. 다른 또 하나의 업무가. 회사를 쫙 돌면서 사무실 불 다 끄는 거예요. 전 회사 다 돌면서. 그게 회장님 업무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입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 구인회는 이제 뭐든지 찍어내는 플라스틱 권력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골칫거리였었던 화장품 뚜껑은 물론이고 이제 미용에 필요한 플라스틱 빗, 칫솔 이런 물건들 이제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의외의 효도 상품이 따로 있었습니다. 훌라후프를 다루는 여학생들의 강호라는 요겁니다, 요거. 훌라후프인데? 훌라후프입니다, 훌라후프. 저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걸 왜 돌렸나 모르겠어. 재밌잖아요. 아니 저게 안 돌아가면 미치는 거야.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동기구로 크게 히트치는 거를 보고 국내로 최초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 엄청 돌렸어요. 네, 엄청 붐이었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돌렸어. 집집마다 하나씩 없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허긴.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문교부 장관이 나와서 훌라후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굴에 바르는 크림은 아니어도 결국 뭐 아름다움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네요. 그럼요. 활이 엄청 잘 빠져요. 군살 잘 빠져요. 몸매 관리. 구인회 회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뷰티를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도전들 우리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 실제로 구인회 회장은 항상 사람을 위하는 경영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인회 회장이 만든 A사 여기가 사운이 아마 인화일 거예요. 인화. 인화 정신. 싸우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이제 A하고 G하고 나뉠 때 구씨가 LG 가지고 G가 이제 허씨가 이렇게 나뉠 때도 크게 잡음이 없었고 그다음에 구인회 회장으로부터 밑으로 경영권 승계할 때도 잡음이 없었어요. 물론 최근에 잡음이 조금 있긴 한데 이 다른 재벌 그룹들이 이제 뭐 형제나 뭐 부자나 온갖 난리 나는 거에 비하면 진짜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구인회 창업 회장이 인화, 사람이 중요하다. 요런 생각을 강조한 게 이게 이제 후대로도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스튜디오에 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엄청난 녹차밭이 있네요. 그 녹차가 전 세계적으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네. 음료수, 건강식품, 뭐 화장품까지 이제 온갖 것에 사실 녹차가 좀 다 들어가. 들어가고 녹차 있잖아요. 요즘 다 들어가. 녹차 붐의, 녹차 유행의 시작은 누구였을까요? 녹차 붐의 시작이자 이 녹차 밭의 1세대 주인 서성환 회장입니다. 1945년에 태평양 화학공업사를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원료 개발부터 뭐 해외 시장 개척까지 인생을 모두 화장품에 올인한 분입니다. 갖은 풍파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중꺾마 CEO. 중꺾마면 약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별명이 생기신 거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으로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에게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 윤독정 여사입니다. 서성환 회장의 아버지가 동네의 유명한 한량이었답니다. 풀피리 부시고. 일을 안 하고 맨날 아빠는 놀러 다녀. 그러면은 누가 먹고 살아? 엄마가. 그치. 엄마가 이제 개성시장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이 이제 개성상인. 송상. 예, 개성상인이잖아요. 깍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좀 약삭 빠르고 텃세도 심하고 계산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의 개성상인인데 그 어마무시한 장사꾼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에서는 서성환 회장만큼 어머니를 되게 중요하게 시작으로 봐요. 진짜? 진짜요? 그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이템을? 그렇죠. 아이템을. 어머니가. 진짜? 네, 그럼 네. 맞네.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동백기름입니다. 이게 왜 동백기름이었을까? 이게 그 당시에 좀 시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1930년대에 이제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핫 아이템이 이제 동백기름. 여자분들이요? 머리를 이제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이제 쪽진 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이제 조선 시대에 유행을 했었는데 시대가 조금 변했다고 해도 이제 여전히 여성들의 워너비 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 하려면 그때 꼭 필요한 게 동백기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가 동백기름을 집에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금손이었던 거죠. 능력자. 손재주가 좋으시네. 동백기름 만들기가 원래 굉장히 까다롭대요. 만드는 것 자체가. 근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집에 가마솥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더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되네? 그래서 창성 상점이라고 하는 거를 상호명으로 정해서 간판도 걸게 되는데 이게 K뷰티의 대표 기업이죠. A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당연히 남편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식한테도 안 알려주고 입 꼭 닫고 비밀로 혼자서만 힘들어도 만드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죠, 공급이.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일손이 필요한데 둘러보니 그때 눈에 딱 들어온 게 서성환. 엄마를 닮아가지고 손이 좀 야무졌다고 해요. 그거네. 그래서 이제 서성환 회장님이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매일같이 재료를 수급하고 장사 수완까지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이제 급기야 이제 개성에 생긴 이제 백화점에 창성당 화장품을 입점을 시키면서 이제 개성 바닥에서 서성환이 누구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날개를 좀 다나 싶었는데 이제 서성환에게 빨간 딱지 하나가 날아옵니다. 너무 무섭게 생겨. 뭘까요? 요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집.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렇게 빨갛게 온 거야? 아니면 네, 실제입니다, 저거. 무섭다. 저렇게 와요, 빨갛게. 왜 빨갛게 오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카가미, 아카가미? 빨간색 딱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태평양 전쟁 시작하고 일본이 이제 조선 청년들에게 보낸 징병 통지서입니다. 이게 거의 2차 대전 말미쯤 45년에 돼서야. 이게 조선인한테 총을 줬는데 이 총뿌리가 자기네들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안 하려다가 경력이 모자르니까. 그쵸. 도저히 안 되니까. 이때 서성환이 이제 갓 20살이었는데 이때 20살 된 사람들이 갑자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갑자생 씨가 마른다는 말까지 당시에 실제로 돌았었어. 갑자생 씨가 말해서. 이제 서성환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징병 통지서를 받은 거죠. 어쩐데 끌려갔잖아요. 목숨 이제 부지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꿈만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해방이겠죠. 그렇죠. 야 목숨 부지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픽 쓰러지는 거예요. 어머, 서성환 어머, 어머, 회장이. 아들이 이제 계속 아프니까 어머니가 누군가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의사. 무속인. 네. 아, 실제로, 신들이 네, 만든. 무속인을 만나러 가서 우리 아들이 죽는 거 아니냐고 그걸 물어봐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죽지 않아. 애쓴다? 죽지 않아. 애 살리기만 하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아난다. 운명이 바뀐다. 잠깐만. 이거 애드립이에요. 대본에 있는 거예요. 부채를 펼치라는 말은 없었어요. 너무 과해 지금. 컨셉이 머리서부터 머리도 그렇고. 전쟁이가 사실 굉장히 용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얼마 후 이 서성환 회장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자마자 이제 사업 구상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대 발표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가게를 갈아엎겠습니다. 그때 바꾼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탭냥입니다. 이름만 바꾼 건 아니고요. 이제 회사도 이제 개성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서울로 옮겨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45년에 광복둥이 기업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성환이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마침 이제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호황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제품도 사실 럭 야성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발주자 서성환이 구인회를 쫓기 위한 미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럭크림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서성환이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죠. 어머니가 이제 매일같이 허리 휘도록 동백을 짜는 덕분에 동백기름의 퀄리티도 인정을 받고 개성 최고로 손꼽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서성환도 품질 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성환은 듣도 보도 못한 크림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1948년에 출시된 멜로디 크림입니다. 멜로디? 옛날 화장품이라기에는 되게 지금 봐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 멜로디가 럭 크림을 따라간 겁니까? 이게 이제 출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1년 전에 그 럭크림이 출시가 됐는데 럭크림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해요. 이게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전쟁이 터져요. 6.25. 사실 전시 상황이니까 여성용 크림의 수요는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전쟁통에서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전쟁통이 잘 팔리는 게 있다고요? 제가 바로 힌트입니다. 포마드? 맞습니다. 전쟁통에 이렇게 불티나게 잘 팔렸던 게 바로 이 포마드예요. 포마드. 네, 뭐 배우 뭐 김승호, 이해춘처럼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을 잡아주는 이거 없으면 사실 헤어스타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시 이 포마드는 사실 여러 회사에서 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성환 회장님의 포마드가 크게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포마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좀 냄새가 난다거나 머리카락이 좀 누래진다거나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서성환 회장님 만든 이 포마드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서성환이 만들어낸 포마드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역풍도 한번 붑니다. 역풍? 딱 봐도 포마드 바른 머리 아닙니까? 다 저 머리잖아요. 다 저 머리잖아요. 당시 이제 멋 좀 부릴 줄 아는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마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 포마드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서성환이 만든 이 포마드. 근데 어느 날 뚜껑을 딱 까가지고 포마드를 딱 발랐는데 냄새가 썩은 내가 나고 골고루 펴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따위 제품을 생산했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서성환? 남산이지 그럼. 각하의 머리를 이렇게 만든 이 대역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조품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게 서성환이 만든 거에 짝퉁. 그리고 그걸 사온 누군가가 남산으로 갔겠네. 그 담당? 포마드 과장이. 그렇죠. 남산 갔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포마드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계기네요. 대통령까지 바르는 화장품을 만든 거 진짜 대단하다. 이 서성환 회장이 누구냐? 이 중껌마 아니겠습니까? 걸끼지 않는 마음. 집착과 집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954년에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세운대요. 당시에는 화장품이 사치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화장품회사 연구원으로 가는 거를. 근데 이제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이 화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했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연구원들을 데려오는데 하나도 아끼지 않고 그러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회사 방침이 새로운 기술, 최고의 기술을 늘 찾는 그런 숙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해외 출장도 많이 보내고 또 학회 활동에도 많이 보내고 서성환 회장님이 들었던 얘기 중에는 기술을 경시하면 굉장히 혼을 내십니다. 품질을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두게 되면 굉장히 혼을 내시고 회사의 이익이 별로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한 번은 연구원에게 염색약 개발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획기적이네. 연구원이 농담 삼아 그러면 나 이거 성공하면 집 한 채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진짜 이 염색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집 모양 굿즈. 이거 염색약은 아마 대박 쳤을 텐데. 집 한 채를 통 크게 사줬답니다. 연구 개발에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라 씨 잠시만요. 화장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방금 고쳤는데. 네, 고쳤어요? 아, 이 립술 말고. 그럼요. 고쳤는데. 네, 고쳤어요? 아, 이 립술 말고. 그럼요. 요런데 화장 고칠 때 뭘로 고쳐요?
쿠션. 쿠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작업 거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쿠션 얘기를 하려고요. 아, 플러팅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뭐 하시나 했네. 쿠션 뭔지 아세요? 쿠션? 남자들은 아마 쿠션 잘 이러면 모를 수 모를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 보실 때 보면 이렇게 톡톡 치는 톡톡톡톡 거? 두들기는 그거. 지금은 일반적이고 모든 화장품 브랜드 다 이제 쿠션이라는 제품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발명한 게 바로 이 아프레. 최고야, 최고.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네, 이게 최초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프랑스 명품 D사에서도 기술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던 기술력입니다.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획기적이에요. 네. A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 그 전엔 비비크림이라는 게 있었는데 선크림처럼 짜서 뭐 붓으로 해서 아, 그걸 이렇게 그냥 바로 바르니까. 네, 지금은 그냥 파우더처럼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어서 진짜. 그 기준이 된 것 같아요. 팩트 시장의 기준이 쿠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와 품질에 집착하던 서성환 회장의 화장품이 전혀 뜻밖의 인물 덕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리설주 아닙니까? 김정은의 아내죠.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인데 이 리설주가 아래쪽에 살결물이 좋습니다. 아래쪽에 살결물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스키니. 스킨 제품이 좋습니다. 정말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덕분에 어쨌든 이 서성환 회장의 A사 A사. 의 화장품이 이제 리설주 붐을 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아니 무슨 화장품을 쓰셨길래 66년도에 개발했다 거의 10년 단위로 그걸 새롭게 이제 리뉴얼 하다가 97년도에 서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서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헤리티지로 들어가 있는 인삼을 넣은 거고,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그러면은 한국 인삼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세계적으로. 개성상인으로서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선대 회장이신 서성한 회장님께서도 인삼에 대한 헤리티지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회사에 그게 나중에 노고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0년 동안 인삼을 팔고 들어서 지금의 화장품이 탄생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고가예요. 근데 그것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겁니다. 고급품. 이 오히려 이제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고급 제품처럼 이 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외국인들이 부모님 선물로 꼭 사가는 선물이 바로 저 화장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뭔가 함성 소리 들리시지 않아요? 함성. 김대박 선수, 천정화 선수고. 농구 선수 김영희 선수.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왜 나와요? 왜 나오죠? 70, 80년대 운동 선수들인데? 뷰티에서 갑자기 또 운동으로 이런 유명한 선수들의 뒤에 안 보이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이는 손? 네. 협회장? 이 1962년 등장과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H사의 임광정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이 무슨 제품인가? 회장님 이름은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주학이라는 알죠. 네, 이 주학이라는 브랜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임광정 회장님의 취미가 바로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 야구팀부터 여자 탁구단, 여자 농구단도 창설하시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임광정 회장이 이제 개성상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 이후로 피난을 내려오면서 가족들과 일단 생일별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하겠다. 한국 전쟁 이후에요. 이제 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외제 화장품 이게 이제 무법천지였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외제 화장품 여기에는 열광하는데 국내 화장품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의 회장, 그다음에 서성환 회장 화장품들도 좀 난항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때 임광정이라는 사람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때 이제 임광정이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 게 바로 단학 포마드입니다. 단학 포마드. 네. 단학 포마드를 보니까 아까 그 포마드보다 저걸 더 쓰고 싶다. 왜죠? 네? 왜죠? 브랜드가 조금 트렌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나오자마자 다크호스로 떠올랐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잘 팔렸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는 그 서성환 회장이 만든 포마드. 요게 이제 10년 넘게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임광정 회장이 단학 포마드를 만들면서 그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당시 임광정 회장이 당시로서는 되게 독특한 마케팅을 하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인플루언서들한테 이 저 단악 포마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요즘 SNS 인플루언서들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광고 효과로도 최고인데 근데 1960년대에도 지금 같은 인플루언서가 있었나요? 바로 이발사들. 말 된다. 이발사 분들이 이제 단악 포마드로 머리를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만져주시면서 손님 새로 나온 포마드인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바르면 숀 코너리가 됩니다. 야, 션 코네리. 이 모르죠, 션 코네리? 네. 007 주인공. 그 이발사뿐만이 아니고요. 뭐 유명한 학자분들이나 뭐 공무원분들, 연예인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그 홍보에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선물을 한 다음에 요즘도 이런 마케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 제품이 외제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좀 입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유명 인사들이 툭 던진 이런 말 한마디가 좀 대대적으로 광고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더라도 당시에 이 상황이 단악 포마드가 잘 나가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광정 회장 스스로가 좀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 바로 이 현금 박치기. 당시 화장품을 살 때는 보통 물건 먼저 주고 돈은 몇 달 뒤에 받는 외상 구조였어요. 왜냐면 이제 현금 유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품을 많이 팔려면 외상 시스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광정 회장이 달랐던 거죠. 우리 거는 돈 없으면 못 사요. 좋은 거 같은데. 그럼 더 손해 아니에요?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같이 장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오히려 손님들의 관심을 더 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없어도 잘 팔리는 제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게 프리미엄 이미지가 굳혀진 거죠. 기존 포마들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도매상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이 물건 받아가려고. 일부러 줄 세웠구나. 그렇죠. 임광정과 서성한의 포마드 경쟁은 임광정 회장이 이겼습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이 두 사람의 경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이제 2차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차전 선발 투수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아줌마? 앞으로 아줌마. 방판. 아, 예전에 정말 많이 봤던 저 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지? 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거든요. 10년대까지 있어요. 서성원 회장이 만든 이제 A 브랜드의 방문 판매 직원은 초록색 옷을 입었고 임광정 회장의 J 브랜드 방문 판매원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다른 군소 화장품 업체들도 방판이 있긴 했는데 워낙 이 두 업체가 가장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안 찾아가는 집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죠. 네, 실제로 당시 그 방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많고 친숙하다 보니까 방문 판매원들의 좀 인기가 높아서 1980년대에는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시대였어요. 아무래 아줌마, 주낙 아줌마, 보험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 이분들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선 집에 들어가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 이것부터 푸는 건 사실 하수입니다. 가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하냐. 아, 요즘 이경규 스캔들 났대. 그렇지, 그걸 이제 솔깃하거든. 솔깃하거든. 화장품 전에. 인간 찌라시. 그거 알아? 이런 얘기로 일단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어머 근데 자기야 피부가 이렇게 푸석해 하면서 이제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쓱 얘기를 나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건조하고 뭐 이럴 때는 이런 거 써봐야 돼 하면서 이제 1대1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더 좋아져. 이거 하면 막 계속 서비스 하나씩 더 하게끔. 심지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수다도 떨면서. 근데 만약에 점심시간이 왔다 이러다가 그럼 엄마들 밥하러 가야 되니까 화장품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화장품 아줌마가 뭐 하냐? 주방 가서 밥도 차려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애기 울면 애기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막혔던 변기까지 뚫어준 경험도 있다. 근데 이 화장품이라는 게 한 번 사고 구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죠, 반복 구매. 신제품 나오면 또 살 잠재 고객이기도 근데 하고. 변기까지 뚫어줄 정도면 세트로 구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치. 이 고마움 정도? 그 정도 사줘야죠. 믿기지는 않겠지만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 판매업 24년차 하고 있는 카운셀러 이미경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하고 있는?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방판매가? 있구나. 때로는 손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딸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올 때 그러면 저기 마트에서 나 계란하고 콩나물하고 두부 좀 사다 줘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사다 드리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저한테 연락 와요.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해요. 제가 다 막 병원 모시고 가고 이제 식당에 갔을 때는 손님들이 몰려올 때 이럴 때는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그 테이블도 좀 정리도 해주고 오랫동안 고객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님들은 또 그게 고마운 거지. 그래서 또 제품을 또 구입을 하세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휴먼 마케팅이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네 언니이기도 하고 친척 같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옆집이랑 싸움 나면은 말리고 자기 편 들어주는 거는 남편이 아니라 화장품 아줌마다. 심지어는 고부 갈등을 해결해 주고. 오, 상담도. 아들, 딸 소개팅 시켜주고. 만능 해결사죠, 만능 해결사. 근데 이게 뭐 그때 사회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화장품 아줌마들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방문 판매원분들이 가지고 다니던 잡지가 있었어요. 본인 회사의 화장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잡지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화장품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 사진, 패션 트렌드, 뭐 메이크업 방법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은품으로 네, 주시는 거예요. VIP 고객만 주는. 네네. 그래서 이게 방문 판매 전용 사은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옆집에 뺏길까 봐 이제 미리 길에서 나와가지고 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어머니들이 어떤 화장품이 더 좋은지를 고르는 게 아니었대요. 어떤 화장품 아줌마가 더 좋은 거야. 그만큼 이쪽 바닥도 경쟁이 엄청난 거죠. 그렇겠다. 옛날에는 그 유니폼을 다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폼 보면 아 저기는 아프레, 저기는 뭐 주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그 구역에 되게 와일드한 타 브랜드 카운셀러가 계셨대요. 막 비웃듯이 아프레 또 바뀌었네. 얼마나 견디다가 또 가려고 막 이런 식으로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그랬다고. 그분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판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딴 화장품 쓰고 있는데 그거 뚫고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사은품 엄청 주고 막. 방문 판매는 철저히 구역 싸움이잖아요. 구역 싸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 회사 구역에 한 발자국만 들여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영역. 네, 그럼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서성환 회장의 A사에서 지도 하나를 만듭니다. 지도. 너무 알아보기 힘든데. 이 동네 가지 마라. 아닙니다. 관리용 지도, 관리용 지도. 권기육, 저게 사람 이름인가? 이게 이제 회사 판매원들이 담당하는 고객집을 하나하나씩 이게 표시해둔 지도라고 하거든요. 주택조사 수준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만든 지도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 동네를 다니면서 막 하니까 간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또 한 번은 선거 때가 되는데 선거 때 이런 지도 있으면 너무 좋죠. 선거 때 또 여기에 전단지 끼워가지고. 네,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을 정도였답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진짜 서성원 회장이 방판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회사 매출의 90%가 방문 판매에서 나왔다고 해요. 90%가. 50%가요? 지금 택배 판매잖아요. 거의 그렇죠. 온라인 판매. 지금 온라인 생각하면 판매고 그때는 방판이 최고였구나. 그 A 업체를 필두로 이제 방문 판매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모두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 럭화학의 구인의 회장님께서 방문 판매는 화장품 가격의 상당 부분이 사은품과 인건비다 이제 이렇게 좀 겨냥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방문 판매보다는 더 저렴한 값으로 시판장에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진짜 럭 아줌마는 없네. 있어요? 날카롭네. 나 지금 알았어 지금. 나도 지금 알았어. 우리를 지금 어디 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결과가? 이게 사실 완전 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성환 회장 입장에서는 당시 방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구인 회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딱 내 얘기인데 결국 이제 두 기업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업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전쟁으로 치닫게 돼요. 심지어 이제 서성현 회장과 당시 방판을 했던 다른 업체들이 다 함께 광고전을 해가지고 럭을 무력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이런 모든 갈등을 중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관여했나? 이 두 기업의 갈등을 중재한 사람은 바로 화장품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제 C사의 창업주인데요. 유상욱 회장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서성환 회장은 20대에 구인회 임광정 회장은 40대에 그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유상욱 회장은 좀 늦가기 창업자였는데요. 무려 55세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하셨네. 네, 이제 그런데도 이제 남다른 집념과 이제 실행력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일명 과몰입 CEO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20대 때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취업. 군대나 뭐 이런 거. 사랑. 아니, 그 얼굴이면 충분히 고민하시죠. 20대 이제 유상욱의 고민도 지금의 20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취준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상욱.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은행원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입사 시험을 치른 곳에 다 떨어졌어요. 야, 면접에 떨어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유상욱이 우연히 벽보를 보게 됩니다. 거기 벽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채 일기를 모집합니다. 이 광고를 딱 보고 이 회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드링크제로 유명한 D회사. 알겠다. 근데 이제 보통 취준생이 제일 처음에 입사하면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게 대세였어요, 그때는. 네. 이때 뭐 유상욱도 첫 직장에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과몰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맨날 상사한테 깨지고 혼났다 그래요? 일을 잘 못했나? 반대입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했는데 혼난다고요? 우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니까 과하게 과몰입하는 그런 스타일. 한 번에 이제 원료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도매상을 찾아가가지고 기존보다 싼 값에 원료를 구입했대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선배한테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미쳤어? 그 선배가 리베이트를 받는. 맞습니다. 이 선배랑 커넥션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싼 값으로 받아오니 그럼 이제 그 선배는 끊어지지. 네,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요일 중에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무슨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저 미스터리 녹화하는 이날이 제일 좋아. 마음에 없는 소리인 것 같아. 녹화 시작 전에 뭐라 하지 않나요? 야, 2주가 참 빨리만 하더라. 시간이 참 빨리 가. 아니, 이 미스터리 녹화하는 날이 제일 즐겁죠. 네, 제일 즐겁습니다. 아니, 가기가 싫어, 집에. 유상홍이 좋아하는 요일도 비슷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바로 월요일. 일하고 싶어서. 너무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회장 뒤에까지 들어갑니다. 최고다. 어느 정도냐면 회장이 직접 명품 코트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명품 코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입사 8년 만에 기획관리 2사로 임원진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였구나? 자, 근데 이 회장님의 총애를 받던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출장 업무를 좀 맡게 된 거예요. 별로 해외에 팔지도 않는데 왜 가라고 그러지? 좀 쎄한 거예요. 갔어, 일단. 근데 왔어요. 오니까 내 자리가 없어. 보니까 회사의 계열사인 저 라미 화장품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라미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그 D 제약 회사에 경영난이 있고 빚더미에 앉은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그 계열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나는 이 회사에 충성을 했는데 이 좌천된 거예요. 당시 그 상황을 저 유상욱 회장 본인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직접 나오셨어요? 화장품 적자가 지금 많이 나 있는데 그것 좀 가서 해봐라. 그때 내가 제약회사면 얼른 했겠는데 화장품 회사니까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안 되는 회사를 한 번 더 좀 키워보자. 합시다 해가지고 나갔지. 나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상품도 없죠. 거래처도 없죠. 있는 건 사람만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야, 우리 저 유상옥 회장님이 93세라고. 진짜 정정하시다. 93세. 화장품 덕인가? 지금은 이제 명예 회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아들이 회장에 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를 회고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좌천된 느낌도 들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기로 합니다. 딱 가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살려보겠다라고 의욕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문제가 뭐냐? 직원들의 사기예요. 이거 망해가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 매일매일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출근하는 그런 분위기겠죠. 이때 이제 유상옥 회장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뭘 하자고 합니다. 매일. 국민체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동해물과 동해물과 애국가를 부르게 한다고요? 지금 거의 파산 직전 회사인데 애국가를 부른다고 소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결과로 보면은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뭐 흥도 오르고 의지도 생기고 뭐 판매도 늘고 신제품 개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기업이었던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만들 돈이 없었잖아요. 간부급 직원들이 자진해가지고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모아서 심지어 다른 직원들도 명절 상여금 줬는데 그거 반납하면서 그 돈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직원들의 돈을 판타지인가? 모아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근데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목표 매출의 2배가 넘었었죠. 좌천된 회사에서 매출을 올린다. 이거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 유상옥 회장 인생에 지각 변동이 또 생기게 됩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 의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 수습책을 담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987년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민주화를 선언하게 되잖아요. 요 무렵부터 노동자 대투쟁이 쫙 일어나요. 노동자들의 이제 경제적 권리 찾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유상옥 회장이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상호 조율을 해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임금 협상을 모기업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인사 조치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D 제약의 드링크에 유리병을 만드는 그 유리 공장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상옥 회장은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평생 다닌 직장인데. 이 인재를 참 알아보지 못했네. 진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상옥 회장이 인생 2막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중에 있던 돈이 퇴직금 딱 1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건데 55. 지금 55이 아니라 80년대 후반의 55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10년 더 많은 그럼요. 거예요. 예. 아,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때 만든 회사가 오늘 얘기하는 C사예요. 화장품 회사. 예. 딱 시작할 때 30평짜리 사무실에 전화기 딱 2대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해? 그래서 이제 유상옥 회장은 이제 어떻게든 사실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뭘 것 같으세요? 애국가 혼자 혼자 사기를 고치하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직접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네, 회장님이 매일. 네. 그래서 이 회장님이 매일같이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이러셨는데, 네. 이 정도 열정이면 성공하셔야 된다. 그렇죠. 진심이죠. 정말 찐인 거죠.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망측하다 이제 이런 직원들도 있었고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회장님을 걱정하는 이제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것 같아. 화장하는 남자 유상옥 회장. 예. 매일같이 화장하는 회장님이 한번 사고로 또 칩니다. 최고의 히트 아이템. 바로 머드팩이죠. 저거. 어떻게? 1990년대를 강타한 머드팩을 출시하게 됩니다. 진짜 유명하죠. 집에서는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들 하는 거는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도깨비 같이 이렇게. 이거 바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싹. 근데 사실 뭐 머드팩 나오기 전까지 머드라는 이름 부르지도 않았죠. 진흙이죠, 그냥 진흙. 근데 이제 유상옥 회장이 처음에 이걸 팔자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이거 누가 이걸 돈 주고 사서 바르냐. 근데 유상옥 회장이 바른 다음에 직원들 앞에 나타났대요. 이게 바로
미래의 화장품이다. 지금 뭐야? 과몰입을 한 거죠. 가머리 성공해. 근데 이게 이제 초대박이 나온 거예요. 이 머드팩으로 인해서 이제 C사가 5년 만에 업계 탑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팩 하나로? 근데 사실 화장품 하면 모델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와. 이야. 여기 중에서 우리 저 남성분들은 어떤 모델이 가장 좋으세요? 이 중에서만요? 예. 전주현 씨. 전주현 씨 유명했죠. 저는 예전 이영애 씨. 아마 산소 같은 여자로 화장품 모델 데뷔했을 거예요. 홍세미 씨라고 알아요? 모르는데? 광고 한 방으로 스타덤에 올라신 분이에요. 화장품을 떠올리면 바로 모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유상호 회장이 만든 머드팩을 생각하면 진흙보다도 이분이 더 생각납니다. 야나 머드팩 브리소 진흙이 미인을 만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광고가 좀 압도적인데요. 네네. 이 머드팩 광고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그러겠네요. 배우 최시라 씨입니다. 당시엔 최시라 씨는 그 신인 배우였어요. 1991년에 기억하실 텐데 여명의 눈동자. 대단했죠. 국민 드라마였기 때문에 막 톱스타가 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때 C 화장품에서 이제 최시라 씨를 전속 광고 모델로 과감하게 기용을 합니다. 머드팩 광고도 사실 유명했지만 그 코에 크림을 그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동작이 좀 유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제 광고 새로운 편이 나올 때마다 매장에서 제품이 동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나 최장수 모델 배우 최시라입니다. 어머. 최시라 씨. 야. 횟수로는 16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 회의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과연 아름답게 찍어야 되는 여배우한테 이런 진흙을 발라서 광고가 괜찮을 것이냐를 놓고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근데 차별화된다. 특이하다. 한 번도 국내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고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에 저는 뭐 워낙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래서 했죠. 팩이 보통 뭐 15분, 뭐 10분, 15분, 20분이면 다 마르잖아요. 그 위에 계속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살아있는 석고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랑스럽고. 그 C 화장품에 최시라가 있었다면 L 화장품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C 화장품에 최시라가 있었다면 L 화장품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 소피 마르소.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라고 한다. 기가 막히지. 소피. 돈 많이 쓰셨네. 근데 당시에 외화가 수입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뭐 그때 이제 외국 배우들한테 많이 빠졌어요. 주윤발, 장구영도 있었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이제 외국인 광고 모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화장품 업계도 당연히 외국인 톱스타들을 향한 이제 구애 붐이 좀 불었죠. 당시 이제 안성기 씨나 문성근 씨가 되게 인기 있는 모델이었는데 그 당시 신사복 브랜드의 몸값이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에 한 집 서울에 웬만한 데면 한 1억 막 이랬으니까. 억대했겠죠 뭐. 네, 당시에 3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소피 마르소의 모델료는 또 얼마였을까요? 그러면 뭐 외국인 30억 아니야? 그렇지, 그 정도 받아. 10배.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1억이었다고 합니다. 1억이었다고 합니다. 거저 아니야 그러면? 소피 싸네. 환율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공 하나 빠진 거지. 집에 와서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영화 배우들의 모델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렴했던 해외로 눈을 돌렸던 거라고 하고요. 외국의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제 생각보다 모델이 좀 싼 편이었기 때문에 이 소피 마르소가 국내 첫 외국인 모델이 됩니다. 첫 네, 모델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윤발 나오고 뭐 이렇게 됐구나. 네. 자, 이제 뭐 최시라 씨 나왔고 이제 소피 마르소 나왔으니까 A 회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봄빛에 숨어있는 생활 자외선 하얗게 지키세요. 맘드 UV 화이트닝.
미쳐버리겠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 A 화장품 모델을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2006년에는 경쟁사인 L 화장품 모델을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A 화장품이 키웠는데 이제 L 화장품이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설이 돌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 모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막 네네. 신인을 쓰거나 아니면 인지도 높은 사람을 쓰거나. 이때 H 화장품은 의외의 모델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 서울 금메달리스트 현정아입니다. 내가 한다고? 진짜 찍으신다고? 뭐 이런 저는 완전 반신반의 했었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화장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해보긴 처음이었고 180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또 되게 이 미소가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상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좋은 생각을 좀 해봐라, 상상을 좀 해봐라. 그러면은 표정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찍었던 거는 같아요. 이분이에요? 아까 화장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H 화장품도 대단한 도전이었죠. 스포츠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었었고 스포츠 선수가 이런 상업 광고를 찍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또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광고처럼 안 보이려고 콘티를 뭐 10번이나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모델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조건도 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회사하고 모델 사이에. 품위 유지 의무 조항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사의 화장품 모델이었던 배우 조민수 씨가 품위 유지 문제로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조민수 씨가 무슨 사고 쳐가지고 사회면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영화가 조금 야했나? 조민수 씨가 야한 거를 찍은 기억도 없거든요. 뭐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시골 안악내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래 안 어울린다고? 왜냐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시골 안악내 역할을 하니까 야 우리 화장품 이미지랑 맞지 않잖아. 그래서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기 문제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시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악역도 요즘은 모델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작품 속의 이미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생활 문제까지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사회면 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배우 김민희 씨, 이 홍상수 감독하고 이제 분류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 이제 김민희 씨가 화장품 회사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고 위약금 뭐 몇 억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장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있는 좀 무거운 자리인 것 같네요. 그 요즘 진짜 체감하는 게 전 세계에서 K-뷰티 때문에 정말 난리죠. 네, 난리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K-뷰티를 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이 최근에는 뷰티 강대국이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갖다 놔도 안 팔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제 외국 여행 가면 기념품, 뭐 선물용으로 외국 화장품 면세로 싸게 사오는 거 이게 사실 필수였죠. 이제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면세점 가서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요. 필수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뿌듯하기도 한데 근데 과장된 소문이 아닌가. 근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까봐 오늘 여기에 미스터리 톡판을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에? 어디 여기? 네, 미즈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규사마 유라힘의 미스터리 요원 미즈키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K-뷰티가 엄청 인기라면서요. 혹시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건가요? 일본의 많은 연예인분들과 일본 인플루언서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요. 파우치 속에 무조건 하나는 한국 화장품이 있다고 할 만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행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팝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특히 더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식 화장법을 연경해서 따라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장원현 틴트를 주세요라고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50대, 60대 분들도 한국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어떤 배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우가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누구지? 또 윤사마냐, 윤사마? 연사마? 윤사마? 그건 바로 연사마죠. 진짜 맞네. 그렇지 뭐. 부모님 세대면은. 연사마도 인기가 많았지만 그 후에 돈반신기 등등 여러 가수분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50대, 60대 일본 어머니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없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면서 내물림해서 자녀들도 한국 화장품 문화에 거부감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K-뷰티가 일본에서도 어떻게 펼쳐나갈지 너무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미스터리 여왕 미즈키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일본 가보니까 진짜 그 한국 화장품을 일본 여성들이 정말 좋아해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네네. 그리고 동남아까지 반응이 뜨겁고요. 심지어는 중동에서도 K-뷰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K-뷰티가 2025년 기준으로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의 수출액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의 화장법 자체가 사실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탑 배우 탕웨이 씨의 모습인데요. K 메이크업을 받기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확실히 좀 달라 보이실 텐데 유라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왼쪽은 살짝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고 장점도 좀 죽은 느낌이 있고 오른쪽은 조금 더 세련되고 본인 얼굴의 장점도 좀 잘 살아난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아마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K 아이돌 메이크업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외국인들을 위한 뷰티 투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 픽업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 쇼핑 그리고 피부과에 가는 코스까지 그래서 청담동에 가서 메이크업 받는 이런 코스까지 해서 이 투어 상품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저 K-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유라 씨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데뷔했을 때 화장이랑 지금 화장이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말 수많은 연구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K-뷰티도 예뻐지는 것 같고 피부도 더 좋은 걸 바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따라 다른 회차에 비해서 우리 유라 씨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있어요. 네? 뭐 하나 떨어질까 봐. 안 되는 집이다. 연구에서 개발한 그런 상품들이 전 세계 여성의 핸드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꿈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수입을 얻은 걸 수출을 하고 세계적으로 명국이 됐죠. 말해봐요. 이름. 뭐라고 해야 돼? 사람 감정, 마음이 잘 설명 안 되잖아. 뭐뭐 스쿠버 하다가 정신 잃었다는데 조용해. 전혀 안 나타나고. 뭐뭐 잘못된 거 아니야? 혼란스럽지? 적응돼, 차차. 어디가 이렇게 좋은데?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 터질 게 터졌어, 뭐뭐. 금봐라. 은혜를 왼수로 갚어.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진주한테 사고 소식 들은 데다 저기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 사고? 직접 119 신고했대.